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 선고가 곧 나옵니다. 지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등을 구형한 바 있는데 법원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법적 구속이 됐는데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짚어보면서 선고 내용을 좀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멘트하는 와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가 된 유아인 씨의 1심 선고 재판이 나온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이제 7월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의 추징까지 구형을 했는데 일단 법원의 판단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검찰의 구형량에는 많이 못 미치는 형량입니다. 네. 징역 1년이 이제 선고가 됐고요.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함에 있어서 법정 구속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기각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항소심에 넘어가서 이제 법정 구속을 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일단 1심 재판부는 법정 구속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기존에 이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유아인 씨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포폴의 투약 역시도 굉장히 180회가 넘는 많은 횟수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게다가 다른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을 했고 예.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이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대마 협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예.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징역 1년 그리고 이제 벌금 200만 원형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을 좀 보면 징역 4년 구형이면 보통 이제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선고량이 적게 나오니까 그렇죠. 뭐 2년, 1년 나왔을 때는 또 집행유예 정도 예상을 하는 그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집유는 안 나오고 법정 구속이 됐다는데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판단하기에 결코 유아인 씨가 행동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사실은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었고 예.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라고 해서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된다라는 공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이제 점쳐지기는 했던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어쨌든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징역 1년을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다라는 것은 네. 유아인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대마만 투약한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나는 미용 내지는 의료 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렇죠. 그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징역 1년을 선고를 했고 집행유예형이 아니라 실제 징역 1년을 형을 살아라라는 의미로 사실은 선고를 한 것입니다. 예, 지금 조금씩 판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습 마약류 매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한다. 또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도 경시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경찰과 검찰에서 계속 구속을 시도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근데 오늘의 판결 좀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아마도 집행유예형 선고가 유력하다라고 했던 것은 앞서서 이제 구속영장이 2차례에 걸쳐서 기각이 됐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돼서요, 그때부터 구속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때 내가 구금 일수를 채워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유력,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형을 이제 집행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게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법원도 그것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하는 그러한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 봤을 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이미 2차례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했다.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항소심에 가서도 유아인 씨가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점과 예. 그리고 어쨌든 1년이라는 그러한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구속영장 기각이 됐던 것은 단순히 영장 실질 심사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 예.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그리고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 사실상의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의료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낮다라고 판단해서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정 구속이 갖는 의미가 커 보인다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결심 공판에서 유 씨의 최후 진술을 좀 짚어보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을 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갈 것이다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이라는 건 일단 경무에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보일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얘기는 판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법원에서는 물론 그 구속 그러니까 1년보다 뭐 2, 3년 더 많이 형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실형을 준 것 이 부분을 고려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본인이 뉘우치고 있고 본인의 이제 죄책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아니고라고 이제 했을 때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그러한 혐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예. 본인이 어쨌든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으로서 공인으로서 이러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죄에 대해서 이제 다 자백을 하고 인정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실제 양형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인하는 것 자체가 반성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조금 전 들어온 유아인 씨에 대한 1심 선고 내용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조금 전 유 씨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의 상습 마약류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유아인 씨는 서울 일대의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에 유아인 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라는 예. 짧은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지금 유아인 씨의 어떤 혐의를 보면 전해드린 것처럼 181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이나 뭐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잖아요. 예. 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변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의사라든지 아니면 함께 투약한 사람의 경우에 이미 이제 판단이 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투약한 여부 그리고 그 횟수라든지 지속한 기간, 본인이 실제 한 행위에 따라서 각기 달리 처벌을 받았고요. 일부 의사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마약류를 현실적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아인 씨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판부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본 것은 받고 있는 혐의가 단순히 보통 프로포폴을 뭐 다른 사람 명의로 투여를 해서 굉장히 뭐 중독에 이를 정도로 투여를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말씀해주신 여러 종류의 약물을 투여를 했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직접 이것을 구하면서 이제 매수 행위까지 하게 되고 굉장히 그 행위 태양이 다양하거든요.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조항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예.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혐의에 이제 죄책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법원에서 보기에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이제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항소심에 가서 결론이 뒤집어지려면 어떠한 새로운 증거라든지 아니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닌 이상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굉장히 존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렇게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유아인 씨가 징역 1년이라는 형을 다 채워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항소 전망도 좀 하시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법정 구속이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당연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유한 씨를 조력을 하는 이제 변호인들이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이제 사정 변경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예. 검찰 측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유한 씨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항소를 진행할 그럴 수 수밖에 있겠네요. 없는 것이고요. 예.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구형량에 굉장히 못 미치는 형이 이제 선고가 됐기 때문에 네, 네. 항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한 씨의 1심 선고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법인 내사에 착수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의미해 보입니다.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기는 충분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외국의 법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이제 내사까지 돌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이것을 뭐 고소한다라든지 고발한다라든지 이런 사건화가 아직 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어쨌든 인지를 내서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비록 우리나라 법인은 아니지만 이제 해외 법인이지만 과연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프랑스에서도 이게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드로프 예비 기소한 바 있잖아요. 이런 뭐 과정도 일련의 어떤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법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창립자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기소의 의지를 가지고 처벌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예.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의 공감대에 이르렀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어떠한 아동성범죄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을 깔아준 그 플랫폼, 그러니까 방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형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도 이제 프랑스에서 말씀해주신 그 텔레그램의 창립자가 전격적으로 체포되고 지금 예비 기소 단계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일단 우리 경찰에서 나서는데 큰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일단은 내사에 착수한 것이 입건이 된 건 아니잖아요. 내사 단계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내사 단계는 그야말로 전반적으로 좀 훑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고소고발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내사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혐의점이 명확하게 있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러한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 방조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내사 단계에서는 어떠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다라든지 뭐 영장을 지금 발부받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외국 회사,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이제 회의론도 좀 적절한 게 뭐냐면 그동안 텔레그램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관련 조사가 실패를 해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법인이나 텔레그램이 그 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아서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도 이 법을 강제 수사에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어떤 실효성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 내사에 착수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종결이 가능한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미지수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이 회사가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본사가 두바이인 것이지 서버의 위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바꾸고 있고요. 이것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는 지금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프랑스도 그러한 서버라든지 뭐 이걸 압수수색하거나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부자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CEO를 붙잡아 둔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할 수 네. 있으며 어떠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것이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악용을 한다고 봐야겠습니까? 딥페이크 가해자들도 뭐 여전히 좀 단속에 대해서는 좀 비웃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 대처법을 공유하는 카페도 등장을 했고 또 딥페이크 범죄 대합방도 텔레그램에서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수사가 참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 대화방을 포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대화방을 폭파시켜버리고 다시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면서 굉장히 이제 수사기관이 추적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는 잡힐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영상물이라든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비단 텔레그램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외부와 연결되는 어떠한 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상화폐를 환전을 한다라든지 현금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만나서 어떻게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꼬리가 잡힐 수 있는 그러한 단서들은 굉장히 많고요. 반드시 딥페이크 영상물을 우리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절대로 수사기관을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좀 착오에 가깝다라고 보이고 분명히 다른 수단으로 수사를 하고 추적할 방법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피의자 검거된 피의자 33명이 33명 중 31명이 10대 청소년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 처벌 수준이 좀 낮지 않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해 봐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떠한 뭐 누군가의 인명을 살해한다라든지 이런 사실은 이제 범죄와는 조금 결이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실형이 선고된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와 단기를 나눠서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똑같은 범죄 행위를 성인이 했을 때와 비교하자면 굉장히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입건의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보호 처분보다는 강력하게 우리가 실제로 형 선고에 이르는 그렇죠.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청소년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 의지를 수사기관이 갖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지난달이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역사 안에 있던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셨다가 구토를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음료가 무엇이었느냐 정체가 밝혀졌는데 락스였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락스를 음료에 탄 거냐 이런 내용부터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고의로 누군가를 상해하거나 살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락스를 넣어서 누군가 마셔라라고 의도를 가지고 냉장고에 넣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수로 사실상 우리가 뭐 청소를 하는 락스라고 한다면 이게 소분할 통이 없어서 그냥 음료수병에 담는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걸 냉장고에 넣는다라는 거는 그렇기 이해가 안 때문에 되네요. 사실은 누군가가 청소를 위해 놔둔 이러한 락스를 누군가는 또 음료수병이기 때문에 착오를 해서 공용의 쓰는 냉장고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음료로 착각을 하고 넣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냉장고가 유실물도 보관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실물을 누군가가 음료로 착각해서 넣어놨을까라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누군가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상할 목적으로 했다라면 사실상 이것이 사건화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실수에 실수를 거듭해서 우연히 사실 이렇게 된 것이라면 사실상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이게 보니까 이제 음료에 탄 게 아니고 그 락스 자체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냐 실수냐가 되게 중요해 보일 텐데 만약 범인이라고 할까요? 실수한 사람 잡게 된다면 이게 처벌 수위가 아까 그 의도성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어떠한 뭐 동료라든지 누군가를 특정을 해서 이러한 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실상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먹여서 상해에 이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상해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다라면 사실상에 이제 사건화가 돼서 누군가 특정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라면 이제 처벌까지 이어지겠지만 지금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누가 저기다 냉장고에 집어넣는지 그리고 애초에 락스를 넣은 사람은 누구인지를 전혀 특정을 하지 알 못하고 수가 없는 있어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조금 난항에 봉착을 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역사 내에 아무래도 CCTV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이 락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에 넣은 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좀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